위어머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비앙카 잔인입니다. 조금 전 이스라엘 중부에서 치명적인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공격은 그린라인에서 멀지 않은 코아비아, 카비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한 명이 사망하고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러범은 아랍계 이스라엘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주유소에서 2명을 다치게 한 뒤 츠르 이츠하크로 이동했고 이후 츠르 나탄에서 2명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선지는 사하르 이츠하크였습니다. 보안군이 테러범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방군 해당 지역의 여러 팔레스타인 마을을 포위하고 인근 요르단강 서안 검문소를 폐쇄해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테러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마리아, 경계선 등 각지에서 테러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신베트, 이스라엘 경찰이 매년 수백 건의 공격을 막지만 모든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한 극악무도한 테러범이 코하브 야이르에 도착했고 제거되기 전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시민 1명을 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테러범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보안 요원들을 칭찬합니다. 저는 테러범을 제거하고 공범까지 체포한 이스라엘 경찰관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찰청장 다니엘 레비의 추가 발언이 있습니다. 그는 강간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는 강간합니다. 테러리스트 타이브 거주자로 이스라엘 내에서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구 지휘관의 지휘하에 있던 경찰관들은 매우 신속하게 이것이 테러 공격임을 인지하고 대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구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그리고 중앙지구까지 모두 이 공격에 대응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테러범을 신속히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나라 전체에 충격을 주었고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 그비르도 발언했습니다. 여기서 전사한 이스라엘 영웅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행동했으며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싸우고 있는 영웅들과 보안 서비스 조정관을 포함한 부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찰의 영웅적인 행동입니다. 결연히 테러범을 사살한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테러범은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테러범 사형법의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경찰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찰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식의 최신 정보를 위해 코하브 야이르에 있는 조 브라운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 지금 테러 공격이 일어난 첫 현장에 나가 계신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과 최신 소식에 대해 전해주시죠. 테러범이 코하브 야이르에서 이동한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잠시 비키겠습니다. 이곳엔 약간의 소란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 불을 지른 장소입니다. 많은 언론진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투게더당 대표 나프탈리 베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금 언론에 이번 공격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 후 테러범은 이 길을 따라 올라와 저기 있는 맥도날드로 들어가서 1명을 더 다치게 했습니다. 저기 맥도날드 바닥에는 아직도 피와 그의 찢어진 옷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고 여기 있는 5533번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는 츠르 이츠아까지 가서 마을 입구 쪽에서 또 2명을 갇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츠르 나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츠르 나탄으로 가는 길에 그는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입니다. 이후 테러범은 그린라인을 막 넘은 서안지구의 한 정착촌을 향해 총격을 시도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과 서안지구의 경계임을 명심하세요. 그는 그곳의 경비원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반격 사격을 하자 테러범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이후 보안군이 테러범을 포위한 뒤 사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인에 대한 정보는 그가 타이페 출신의 아랍계 이스라엘인이라는 점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차량 번호판을 단 채 이곳까지 운전해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타이페에서 또 다른 1명이 이번 공격에 연루되어 방금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피해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발생한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보안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현장을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용 헬리콥터들이 머리 위로 날며 다른 테러범이 없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엔 2명의 테러범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장에 따르면 단 1명만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살되기 전에 1명을 살해하고 5명을 더 다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브라운, 그 자세한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있었던 유나이티드 하치알라의 외상외과 의사이자 전투 의무병인 야코브 셀리그만 박사와 연결합니다. 그는 츠르 이츠하크에서 저희와 함께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신 장면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초대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네, 제가 이곳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 주유소와 맥도날드에서 테러가 있었고 우리는 그의 피 묻은 흔적을 따라 쫓았어요. 모든 것이 시간에 멈춘 듯 했어요. 모두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이 끔찍한 테러범이 갑자기 나타나 조잡한 칼로 기관총으로 그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쓰러진 부상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몸을 움직였죠. 무장한 민간인들이 테러범을 물러서게 하거나 제압하려고 총격을 되돌려 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현장에서 그는 계속해서 수리타츠, 슬라 쪽으로 이동하며 총격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슈빔의 보안 요원들과 마주쳤고 그들 역시 총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에서도 한 명이 사망했으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테러범이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테러범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이슈빔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죄송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으세요? 오늘 현장에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실까요? 첫 번째 장면이었나요? 그 이후에 가신 곳이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그림, 모든 것이었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제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일을 전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테러 공격 현장에 직접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동안? 네, 저도 이런 현장에 자주 가봤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지역에서 4번 넘게 테러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우리 사이에 테러리스트가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슬프지만 그들이 우리와 일하고 생활하는 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코브 셀리그만 박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24뉴스 중동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제란드와 안보 분석가이자 로스 핸들러 리포트 진행자인 야코브 라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리엘, 그가 언급했죠. 그 위치에 대해서요. 제 말은 보통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봤던 테러 사건들은 대부분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일어났잖아요. 이번 사건은 그린라인 바로 안쪽, 즉 그린라인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 지역이나 위치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전략적 중심과 부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사회가 요르단강 서안과의 국경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타이페이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또한 여기 화면에 있는 지도는 마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특정한 경우에는 서안지구와의 근접성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자가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왔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마스의 최대 목표입니다. 방금 전에 인터뷰를 진행하실 때 하마스 군사 대변인 아부 오바이다가 두 번째 아부 오바이다입니다. 첫 번째 아부 오바이다는 제거됐거든요.
그는 이른바 영적인 공격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우리 전사적 한 명이 실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마스에게 있어서 이런 공격을 저지른 가장 원하는 유형의 공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 국경 주변뿐만 아니라 국경 내부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이 가능한 한 많은 공격을 실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공격을 정보 수집 측면에서 저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보안 기구에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추정컨대 적절한 표현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른바 단독범의 공격입니다. 이런 단독범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마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들 조직원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지금 아랍계 이스라엘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성과입니다.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마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이 이끌어내고 있는 중요한 성과에 비하면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들의 선동과 행동 촉구를 통해 이스라엘 내 민간 시민들을 실제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이번 공격에서 그들에게는 큰 성과입니다. 야코브,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많은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테러 공격이나 테러 시도에 더 익숙해졌지만 이번에는 나라 전체가 약간 충격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요 차이점은 범인이 아랍계 이스라엘인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드문 형태의 테러입니다. 우리 도시와 본토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테러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등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일으키며 일부는 세뇌로 인해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지금 신베트는 테러 음모를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ISS와 연관되어 있고 때로는 아랍계 이스라엘 사회의 극단적인 일부에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런 체포를 할 때마다 항상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200만 명의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테러와 관련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일부 젊은이들이 특히 온라인에서 지하디스트 세뇌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가 카를로 기관단총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뱅크의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사제화기입니다. 이 무기는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들도 자주 사용합니다. 신베트는 누가 그에게 총을 공급했는지 가장 궁금해합니다. 조직된 테러셀의 일부인지 단독 행동인지가 핵심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답해야 할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아랍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공존을 촉진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셨으니 앞으로 기대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타이베에서 두 번째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경찰과 이스라엘 당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타이페와 다른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포위했습니다. 현장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다시 말하지만 이번 작전은 매우 정밀하게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경찰 작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을 것입니다. 특정 주소를 정밀하게 급습하겠지만 타이페 전체를 포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이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 마을입니다. 여기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소굴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요르단강 서안 유대와 사마리아처럼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훨씬 더 표적화되고 군사적 대응보다는 민간 대테러 대응에 가까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그린라인 내 사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베트가 이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신베트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경찰을 여러 곳으로 파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수사의 책임자가 될 것이고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협력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수사를 하나씩 맞춰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계속 함께 해주세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교회를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오늘 일찍 지난 수요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새로운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최소 2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북부에 발사했습니다. 로켓은 요격되었고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는 미국이 중재한 취약한 휴전 협정을 위협하는 긴장 고조를 의미합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리타니강 남쪽 지역을 떠나는 조건으로 베이루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2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21세의 오아드 야리 하사 기바타임 출신과 23세의 샤하르가나 대위 나툴 출신입니다. 여전히 스튜디오에는 야쿠브 라핀과 아리엘 오제란이 있습니다. 아리엘, 이번 사태가 큰 확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로켓 2발을 발사하는 것을 봤고 지금은 베이루트 교회에서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건 단순한 보도 이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이 성명을 발표했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베이루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국방군에게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 있는 헤즈볼라 본부와 고위 지휘관들을 타격하라고 명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레바논 수도 남부에 위치한 헤즈볼라의 거점입니다. 이미 지난주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할 경우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 대한 보복 공격과 같은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공격당했지만 다이아 지역에는 공격이 없었던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대응입니다. 마침내 적어도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위협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공격에 대해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매우 불안정한 협상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이아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의 기회나 진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였는데 이란은 미국과의 어떤 휴전도 반드시 레바논에서의 휴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요구를 레바논 전체나 남부 레바논 전체가 아니라 베이루트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미국 중재 휴전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한 선을 긋고 더는 안 된다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공격을 감내해왔지만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이아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야코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대응하는 건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헤즈볼라가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새로운 현실의 일부일 뿐인가요? 그래서 휴전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헤즈볼라는 본래 설계된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즉 레바논이 진정한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이란 이슬람 혁명의 연장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을 계속 분쟁 상태로 두고 북부를 공포와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헤즈볼라를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휴전에 합의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헤즈볼라에 묻는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여러 면에서 궁지에 몰려 있으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에 적이 있고 더 공격적인 이스라엘을 마주하며 화력도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이제 레바논 내에서도 정당성을 잃고 있어
어디를 봐도 나쁜 소식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동의하시나요? 100%입니다. 그들의 화력 규모, 지도력, 지상 전투 능력, 이스라엘로 침공할 수 있는 능력 등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무의미해질까 봐 걱정해서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란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래를 만들려는 시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이란이 개입할지 여부입니다. 그들은 이미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키다이아 베이루트 공격 시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억지력과 방정식을 만들려고 했고 미국과의 협상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북부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정식 시대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이아에서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란을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개입하겠다는 주장이 이제 드러났고 그들은 이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란에서 어떤 반응을 기대해야 할까요? 이란은 헤즈볼라와 함께 레바논 상황을 미국과의 협상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세요. 이란은 헤즈볼라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이란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했고 이스라엘의 반심과 연대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해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즈볼라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보여준 바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헤즈볼라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교회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내렸고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 대한 어떤 공격도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협이 있는 만큼 그렇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이아 지역에 대한 이 공격을 승인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공은 이란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란을 향해 반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위협에서 물러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쩌면 그들이 헤즈볼라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헤즈볼라를 버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그들의 대응은 헤즈볼라를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이번 휴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오늘로 100일째를 맞이했지만 긴장이 완화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걸프 지역 안팎에서 새로운 교전이 이어지면서 외교적 노력이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린 플라흐마이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100일째에 접어들었고 보복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센트콤은 일요일 아침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던 이란 드론 2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트콤은 또한 미국이 토요일에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쪽으로 발사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다른 이란의 자폭 드론 4대를 격추한 지 몇 시간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드론을 격추한 후 미국은 고르크와 캐슈름 섬에 있는 이란 군사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자산을 걸프 국가들로 돌려 이란이 초래한 피해의 복구와 수리에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의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이 계속해서 걸프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 모신 나크비는 토요일에 테헤란에 도착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등 이란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자신이 자국 육군참모총장과 총리로부터 하메네이에게 보내는 특별 서한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편 이란에서의 전쟁이 곧 끝나고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이 일은 끝났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끝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방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쉬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되는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은 이제 200일째 접어들었지만 긴장이 완화될 뚜렷한 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코브,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상황은 지금 거의 인내심 대결처럼 보이네요. 누가 마지막까지 눈을 깜빡이지 않을까요? 누가 가장 오래 눈을 안 깜빡이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되고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세요. 제 생각에는 먼저 이스라엘의 이익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이 꼭 바뀌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란이 계속 봉쇄될수록 매일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다른 고객들에게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 전부터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전쟁 중 큰 피해로 이제 숨통이 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에 경제 전쟁의 한 형태로 만약 계속된다면 이 정권의 실존적 위협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야쿠브 라우만 씨, 아리엘 오제란 씨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지만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곧 이 지역의 더 많은 뉴스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나머지 일정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식 기대해주세요. 저는 비앙카 잔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